나는 명장이다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또 어떤 분야의 명장이실지 궁금한데요. 네, 혹시 미정 아나운서 목공예 아니면 목칠공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공예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가 이 나무 조각을 관련된 목공예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이 목공예 분야의 명장, 김규현 명장입니다. 사실 그 딱딱한 나무를 갈고 닦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왜 미술 시간에 어릴 때 해봤던 기억도 나긴 하는데 오늘 만나볼 이 김규현 명장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기술을 갈고 닦아왔겠죠? 네, 저희가 보통은 나는 명장이다에서는 한 30년은 기본으로 정말 몸담아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30년보다도 더 깁니다. 무려 40년을 목공예 분야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네.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긴 시간 한 분야의 종사를 하면서 겪었을 기쁨도 있지만 풍파가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넘는 시간 동안 목공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규현 명장의 얘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에 시선이 따라갑니다. 조각의 산매라는 게 있어요. 너무 행복해서 깎고 있는 속에 나를 수양하고 난 이 속에서 길이 있다고 생각했지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조각도 그의 손을 거치고 나면 예술 작품이 되는데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들로 40여 년 동안 나무에 혼을 불어넣어온 이 사람. 오늘은 대한민국 명장 제613호 김규현 목칠공의 명장을 만나봅니다.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우리나라 대표 해양수도 부산. 이 부산 도심 한가운데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묵직한 명패가 낯선 방문자들을 반기는 곳. 아침 저녁 나무 깎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는 이곳이 바로 김규현 명장의 30년 넘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목공예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한가운데서 오늘의 주인공 김규현 명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체적인 평수는 한 500평 정도 되고요. 위에는 한 300평, 우리 이제 공장지 여기가 200평 정도 되는데 요 밑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기계, 그 다음에 작업실, 또 연구실, 또 오칠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이 나무를 조각해 공예품으로 만드는 게. 그 처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늘 우리 곁에 있던 나무는 예전부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원하는 용도와 형태로 파내고 깎고 잘라내며 생활도구로 사용했고 딱딱했던 나무 조각이 한 겹, 두 겹 깎이면서 모양을 갖추고 화려한 색을 입게 되며 예술 작품이 됐습니다. 김규현 명장이 목공예와 친해진 계기는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아버지께서 나무 가지를 잘라서 대나무 끝에다가 바퀴를 달아 주셨던 그 동태라 그러는데요. 거기에다가 못을 치고 책 보자기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은 그게 없었는데 전 정말 혜택받아서 너무 행복했죠. 그러한 것들이 제가 목공예를 하는데 주저없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저도 돈을 벌려면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제 기억 속에 가장 큰 유산으로 주신 게 그때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현장에서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오히려 그늘에 있고
수주를 해오고 다방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사람이 돈을 벌지, 현장에서 땀 많이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돈을 벌지 못한다. 너가 만약에 그걸 한다면 나는 반대다고 하셨어요. 그게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경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수일을 하며 매일 먼지에 쌓여있던 당신과는 다른 일을 하길 바랐던 아버지. 그 바람과는 달리 목공예를 선택했지만 아버지의 조언은 여전히 큰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학을 갈 형편은 못 됐고 부산상고를 갈 원서를 써둔 상태에서 특차로 부산공예학교를 지망하고 시험 치고 합격하는 바람에 결국 부산상고를 포기했습니다만은, 기능경기대회라는 게 어찌 보면 등용문과 같거든요. 금메달이나 은동에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은 대학을 학교 돈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국립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세계에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 실력으로 인정만 받으면 마치 나는 뭐 탄탄대로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를 지냈던, 추석을 맞아서 가족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제사 끝나면 음식 싸들고 학교 갔으니까요. 가서 조각도도 만들고 또 열심히 구했던 나무로 조각도 하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무 조각에 푹 빠져서 학교에서도 방과 후에도 조각을 했는데요. 이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산 최대의 불교작품 공예사 공장장으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고 공장장이 됐지만 나이가 많았던 회사 동료들은 그를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예회사에 스카우트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다니다가 한 6개월 정도 배우다가 그 다음에 공장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죠. 19살로 공장장을 하면서 25, 30, 35으로 분포된 종업원들로부터 좀 멸시도 많이 받고, 어린 놈이 뭘 안다고 하는 그런 지적도 받고 막 좀 같이 두드려 맞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나 진짜 고등학교 다니고 열심히 하고 했던 꿈꿨던 세계가 이 조각 세계이기 때문에 난 떠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쪽에서 내 성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한 걸 극복해 나갔죠. 그 당시 공장에서는 일본에 수출할 가정용 불단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조각적 기술이나 색채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목조불상의 매력은 단번에 명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밤낮 없이 매일 목조불상을 만들던 어느 날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1986년에 아시안게임, 1988년에 이제 우리 서울올림픽, 그런 걸 앞두고 우리 사회 각 곳곳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운동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작은 한 50명, 100명 있는 이런 회사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결국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전에 내가 스카우트 때가 갔던 회사가 문을 닫고, 그 회사의 일들은 전부 일본 사람이 중국에다 발주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내가 뭐 이런 기회에 작게도 공장을 한번 차려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7평 되는 데서 시작했어요. 2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했으나 뭐 수주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년 되기 전까지 일을 하면서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돈이 없어서 생활비는 뭐 고수하고라도 일이 없어서 빚이 계속 늘어났어요. 본인만의 독창성을 발휘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에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여 힘든 시절이 지났을 무렵 일본 불단협회 관계자들이 서울에 관광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선 바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3년까지는 주문이 없어가지고 일이 없어서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일도 없었는데 관광버스 안에서 제가 저를 홍보했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한 일은 이런 거다 하고 설명을 했더만은 제 명함을 받은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주문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수주는 받았는데 다 소화를 못 시키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게 전에 일하던 그 단순한 작업을 하던 그분들을 불러온들 이걸 처리할 수 없는 저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일 자체가 가정용 것이 아니고 사찰용 절에 들어가는 큰 조각을 했으니까 장음 조각이라 그래요. 그런 조각이 그런 데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 기계 개발에 이어지죠. 예, 다양한 기계를 개발해서 지금도 사실 제가 대한민국 맹장 될 때도 특징적인 기술을 적을 때 적은 게 있어요. 아주 다양한 공구를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행태를 잡는데 보통 사람보다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뭐 누구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부심 있게 빨리 하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의 패기와 열정을 높이 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의뢰한 작품을 건네받은 일본 사찰 측 관계자들은 대부분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후 명장의 작품은 일본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요. 변치 않는 고품질의 작품에 대한 신뢰로 지금도 여전히 명장에게 의뢰를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감사장은 2011년도 12월에 받은 감사장인데요.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강존사에서 받은 감사장입니다. 우리 그 아미타 경전이라서 부처님 설법 중에 아미타 경전에서 극락의 세계는 어떤 거다 하고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큰 작품을 했죠. 길이는 대체적으로 21m 정도 되는 이렇게 해서 막 큰 조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감사장이고요. 요 감사장을 받기 전에 했던 작품이 저쪽에 있는 정연사 작품인데 정연사에는 뭘 했냐면 55cm 되는 기둥 몇 개입니까? 6개? 6개를 타면서 돌아서 용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조각했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나무가 통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겉의 형상은 이러한 조각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안을 다 파고 쉐기를 박아갖고 우리 전통 기법으로 결구를 했죠. 그 외에도 뭐 후쿠오카 또는 그 오사카 이런 쪽의 절들에 제 작품들을 아주 특징적인 작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어떤 그런 투어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예 문화가 발전한 일본에서조차 김규영 명장을 찾아가면 다 된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명성이 높은데요. 사찰이 창건된 설화를 담은 목공예 작품들. 국내에서도 그동안 글이나 그림으로만 전해 내려온 절의 창건설화, 또 부처님 행적 등을 조각으로 형상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음식 또 생활 기후 풍습 또는 기후에 따라서 부처님이 모습이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 통일 신라 시대 때 조각한 석굴암 본전불은 750년도에 김대성이 조각했다고 하지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불상을 그 차가운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화하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불상을 만들었나 하는 신심, 감동, 감사함 이런 거 천년을 두고 그 엄청난 전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불상은 그 민족의 신심,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말 깊은 신심으로 불상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요. 내 조성된 불상이 또 후세 천년을 두고 간다고 생각할 때 정말 무서움까지 느껴야 되는 거죠. 미래 세대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찰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김규영 명장. 그가 오늘도 조각칼을 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김규영 명장에게 최근에는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올해는 곧 11월 초에 전시가 있을 대한민국 맹장전을 위해서 제가 우리 독도에
그동안 많이 존재했는데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린 강치에 대한 그런 아련한 기억들, 그런 걸 되살리고자 올해는 강치를 조각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강치를 구상할 때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을 넣어서 어린이들과 더불어 막 강치들이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조각할 생각이었는데 자료나 여러 가지 제약상 그래서 올해는 강치만 했는데 내년에는 이 시리즈로 다시 강치와 아이들 이런 작품을 내년에는 하고 싶습니다. 정제된 손길로 나무결을 깎아내며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단단한 나무를 다듬는 일,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근데 PD님, 갑자기 거긴 왜 앉아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물고기를 조각해 볼 건데요. 물고기 우선 이 정면에서 본 모양은 외곽선을 오렸다, 그죠? 외곽선을 제거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측면, 이렇게 유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완만하게 굴리면 물고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일은, 네, 이렇게 미는데, 이게 아마 초보자는, 요 칼이 절대로 요 방향은 직선으로 가고, 요 수평으로, 옳지, 이렇게, 오케이. 명장님, 지금 불안하신 거 아니죠?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쭉 가면 쭉, 옳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충분히 잠재적인 그 예능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와, 제법 그럴싸한데요? 점점 재주가 많아지는 이 PD네요. 작품을 연구하고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명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제자들과의 시간입니다. 이제 막 목공예를 시작한 학생부터 현직에 있는 미술 교수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명장에게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이제 명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건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도할 때도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많이 시키실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 거의 제일 먼저 출근하시고 출근도 작업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직접적으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인이나 명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진짜 명장님이시구나 이런. 그래서 예전에 제가 편지를 썼는데 명장님 좋아가지고 진짜 명장님한테는 나무 냄새가 나는 사람 같다고, 나무 향기가 나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기본적인 조각도 사용법, 또 나무의 성질을 이해하는 그런 걸 했는데 화려한 수식어나 권위는 내려놓고 가장 먼저 출근해 도구들을 확인하고 작품에 힘을 쏟는 김규현 명장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목공예 작업이 처음부터 쉬운 사람은 없겠죠. 연구소의 직원들과 제자들은 그 힘든 과정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명장을 찾는데요. 처음에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가정에 선택하고 가졌던 그 행복한 즐거움을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펼쳐야 되겠다. 그러한 한 일환으로 명장도 딴 거고요. 또 지금도 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 주위에 있는 디자인학과하고 열심히 협업해서 이 친구들인데 공예 디자인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내가 하나의 다리가 된다면 또는 허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그거야말로 내 최고의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목공예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희열을 기억하는 김규현 명장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앞서 길을 걸어간 선구자이자 스승인데요. 후학양성과 공예보급에 앞장서 한국 공예예술의 르네상스를 만드는 데 헌신해야겠다라고 다짐했고 그 노력은 2013년 부산 공예명장,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 목칠공예 명장으로 선정되게 했습니다. 일찍이 명장에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후배들도 있고 학교에 했는데 명장이 그다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하다가 59세에 명장에 지원했고 뭐 단번에 패스됐어요. 너무나 기뻤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명장이 되면서 느꼈던 내 감정은 열심히 내가 쌓아왔던 기술들을 아낌없이 공유해야 되겠다. 공유하고 펼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굵직한 수식어들을 뒤로하고 오늘도 그저 묵묵히 조각을 해나가는 김규영 명장. 한 분야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그에게는 어떤 꿈이 남아있을까요? 이런 학생들하고 열심히 이 공예에 대한 미래를 연구하고 또 같이 협업해서 이 학생들이 꿈도 펼쳐주고 더불어 목공예 문화산업 쪽에 이걸 큰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이케아라든지 또 일본의 무지 이런 산업처럼 우리도 하나의 공예 문화산업을 크게 세계에 펼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면 뭐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열심히 더 많이 알려서 협업해야 됩니다. 기술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흐르는 물처럼 아래로 흘러야 다양한 생각들과 기법들이 전통의 가치 아래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김규현 명장. 한평생 목공예와 함께 인생을 걸어오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김규영 명장을 보며 우리나라 목공예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